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네요. 뉴스 듣다 보면은 어느샌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찾아옵니다. 저희가 1부 시작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알려드리죠. 연탄입니다. 연탄. 겨울 되면 항상 생각나는 연탄. 옛날에 그 추억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지연님, 우리 엄마 가게에 연탄 난로가 있어요. 저희 남매들 겨울에는 가게에 둘러앉아서 얘기하곤 해요. 지금은 떨어져 지내는데 옛날이 그립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실내에서 일부러 연탄 난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석유 난로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다만 이제 연통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6082님이 연탄 한 개당 무게가 3.65kg이래요. 연탄 배달 봉사 다녀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딸은 1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2개 짊어지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에 삶의 무게 또한 느껴졌습니다. 와, 멋진 부모님이시네요. 예, 자녀들에게 좋은 또 교육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하나사영님은 연탄 구멍이 8개짜리도 있고 19개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19개짜리를 썼는데 이게 좀 더 강력하다고는 하죠. 연탄 갈 때 구멍 19개가 한 번에 딱 맞았을 때 느끼는 환희. 이런 작은 기쁨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네, 이하나사영님, 저도 그거 알 것 같습니다. 그 구멍 잘못 맞추면 중간에 꺼뜨릴 수 있다면서요. 예, 그거 꺼뜨리면 이제 부부 싸움 나는 거죠. 예, 저희 부모님 얘기라고 굳이 아니라고는 못 하는데요. 예, 연탄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아, 따뜻한 사연들 또 추억들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의견이 또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조금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2412로 3포인트만 오르는 강보합 정도로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785로 오히려 3.95포인트 내린 0.5%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좀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슈가 많습니다.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미국의 예산안 처리 혹은 셧다운 이슈도 있고요. 또 물가 지표들도 발표가 잇따라서 됩니다. 오늘의 개미스쿨 시간은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특히 이 시장 볼 때 좀 정신 없지 않으세요? 지난주 정말 특별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그 대폭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이게 현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5%, 7%씩 오르는 거 보면서 좀 기가 막히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뭐 개별 종목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서 네. 좀 굉장히 놀랬던 한 주였고 또 그게 그대로 다 빠져서 참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동성에 녹아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네.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발표가 됐고 그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월요일에 증시가 정말로 폭등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루 천하로 끝났습니다. 네, 그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사용되었어요. 사람 몸도 어느 날 뭐 에너지를 갑자기 막 한참 쓰면은 그다음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으로 에너지 발산이었던 국면들이 최근에 2번 있었습니다. 네. 지난 7월 달에 그 2차 전지들이 사상 최고가를 찍을 때 하루에 거래 대금이 62조였어요. 7월 26일이었나 아마 네. 그럴 겁니다. 네. 62조. 그 전에 최고로 거래됐던 때는 언제였냐면 21년도 1월 달에 64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을 찍었을 때죠. 사상 최고가 찍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경험상으로 항상 보면 그렇게 큰 거래 대금, 그러니까 모두가 쏠려 나와서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때는 보통 저희 표현으로 발산 국면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총 발산해내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힘이 빠져요.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21년도 1월에도 그랬고 올해 7월에도 그렇고 이번이 그 다음으로 또 거래 대금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나오면 살 사람들이 모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살 사람이 줄어들면 힘이 빠지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에너지를 미리 좀 끌어온 느낌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냥 원기술을 한 방에 모아서 에너지파를 한 번에 쏜 거죠. 에너지파를 한 번에.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공매도가 어찌됐든 간에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사람은 이제 못 하는 거고. 네, 신규로 공매도는 못 하고요. 그 부분에서 기존에 제가 그쪽 업 쪽에 일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신규로는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팔지 않는 한 또 갖고 있을 수 있죠.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매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네. 그걸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도 한두 개 집단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절대 없죠. 근데 그들이 과연 이제 항복을 할 거냐, 네. 되사서 갚을 거냐,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복은 올해 그 7월달 이전에 많이 나왔죠.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홍콩계에 있는 자산운용사 여러 문 닫았다. 이런 소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매도를 많이 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미 그때 그 항번 한복이 일어났고 지금 공매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새로운 세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바톤을 그때와 이어가면서. 다른. 예, 그렇죠. 이미 그 절멸한 곳은 이미 그때 올해 상반기 중반쯤에 해가지고 당시에 장렬하게 전사했고. 예, 전사를 했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또 새로운 세력들 이 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력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견뎠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도 해놓은 것도 네. 주식을 빌렸으니까 이자 내면서 그렇죠. 그냥 손실 감내하고 기다렸다면 또 다른 거고요. 물론 네. 그거는 절대 이 분야는 일반화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많이들 고민을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본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약간은 그 시장에 좀 유효한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이 좀 박스권에 갇힌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공매도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한국은 보면 항상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가두리 갇힌 것과 같은 저희가 일컬어 박스에 갇혔다 네.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박스권이 항상 유지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뭐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그다음에 매수 세력들이 또 힘을 조금 내준다면 뭐 시장은 공매도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매도가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시장은 긍정적일 수 있다. 네. 뭐 이거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주식시장이 처음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600년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생기면서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동인도 회사 관련된 그 주식 거래에 대한 책이 좀 나와서 한번 읽어봤더니 네. 그 당시에도 매수가 있었고 공매도가 있었고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도요? 그 동인도 주식을 가지고 또 쪼개서 하는 파생 영역이 또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당시에도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회사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한 사람들은 보유 편향이 그거예요. 떨어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딴 데 가서 이 회사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주식시장이 처음 역사가 시작됐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공매도가 많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떠드는 이야기도 사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요. 반대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거는 또 보유 편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식을 살 때는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하고 자기 동일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주식과 결혼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주식과 사랑에 빠진다. 예, 그렇군요. 네. 결혼하고 나면 냉정해질 수 있군요. 그렇네요. 사랑에 빠진 거네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으니까. 네. 결혼하고 나면 조금 이성이 찾아지니까. 네. 신혼 같은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해서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공매도도 마찬가지겠죠. 공매도를 할 때는 좋지 않게 봤으니까 공매도를 했을 거고, 그럼 나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양쪽 모두 좀 냉정해질 필요 있어요. 투자는. 예, 투자해서 안 다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다치려면 이 회사가 정말 좋아 보이고 그렇더라도 내가 뭘 잘못 보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악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꼭 두기도 한답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좋아서 이걸 살려고 하는데 너는 악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나쁜 걸 한번 얘기해봐. 반대 의견을 제시해봐. 예, 그렇죠. 나쁘다는 걸 얘기해봐.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고 논파를 당하면 그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예, 식으로. 일부러 너는 악마니까 제일 나쁜 부분을 찾아서 우리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그 기업 단위에서도 하지만 자기 개인 안에서도 뭐 양심의 소리가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야 돼 말아야 돼를 모두 이렇게 양쪽을 다 그 좀 검토를 해보는 자세가 이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에 휘둘려요 마음이. 가격이 오르면 신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비참해져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성과 감성을 분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히 투자에서는 그게 아주 필수죠. 그럼요. 그 인간의 본성은 주식시장에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죠. 예. 원래 인간은 이렇게 여러 사람 모이는데 가는 거 좋아하고 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럼 즐거움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 고점 잡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 아무데도 없고 뭐 이렇게 안 찾고 이런 건 무서워서 잘 안 가요. 근데 그런 때 가장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 또 찾아 발굴하고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하면 할수록 심리가 제가 원래 심리가 한 7할쯤 돼. 이래서 처음에 얘기했다가 네. 아니야 8할쯤 돼 하다가 요즘은 아니야 9할쯤 되는 것 같아. 그냥 투자는 심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주식에 많은 감정이 있겠지만 주식은 당신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 그렇죠. 역시 감정을 네. 배제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사실 이게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무엇과 뭐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건 또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요. 뭐 대주주들은 평생을 함께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죠. 뭐 기업인이나.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투자자분들도 그 마인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대주주라는 생각, 내가 대주주는 아니지만 이 기업이 진짜 좋으니까 이 기업하고 참여하겠다. 함께 난 같이 이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 회사가 어려울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때 2차 전지주들 3, 4년 전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2017년, 2018년만 하더라도 네. 그때는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었고요. 실적 나오면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쪽 맨날 전기차 때문에 적자 났었거든요. 예. 삼성 SDI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증선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오랜 기간 꽤나 오랜 기간 10년 넘는 기간일 거예요. 매일같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주가가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심리가 막 경청동조할 난리가 나고 신나고 축제가 벌어지면 그제서야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제서에 들어가서 나는 이 회사와 동행해 주겠어 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을 때 들어가서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파티를 같이 했고 술을 마셨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숙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숙취를 돌파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이거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주식. 뭐 얼마 전 22년도, 21년도에 NFT 메타버스 그때 잔치였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잔치집에 잘못 가시면 숙취에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잔치집이냐 아니냐 오히려 추상집에 가서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는 거의 8할 9할이 심리인 것처럼 그래서 투자 마인드, 심리, 자세부터 다 잡고 사실은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게 사실은 또 순서이기도 하죠. 다시 또 시장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보면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앞서간 기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네. 이른바 엑소더스 아니냐. 어떤 뭐 한 두 개의 외국계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아예 그냥 한국에서 사업 접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그거에 이제 지금 현재 공매도를 못 치니까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접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세력들이 나간다고 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따져 본다면 한국의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일부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를 들자면 한국 산업이 조금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투자를 안 하게 만드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죠. 그러니까 대주주 리스크가 오히려 훨씬 큽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뭐 어떤
기업이 회사를 팔았는데요. 네. 주가가 18,000원일 때 48,000원에 회사를 팔았어요.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은 거죠. 예, 근데 개인 다른 그 대주주 빼고는 그냥 18,000원 주가에 있는 거예요. 그 속된 말로 대한민국에는 같은 회사 주식인데 두 개의 주가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대주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주가 그리고 그냥 일반 주주들의 주가. 네, 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많이 보면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예, 지주회사들이 그 지주회사를 사면 그 밑에 있는 반교회사를 다 사는 거잖아요. 개념은 그렇죠. 네, 수십 개가 넘는 회사들이 반개에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주식을 사면 뭐 구글, 뭐 유튜브, 네, 웨이모 등등에 다 투자하는 것처럼. 예, 그거 다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지주회사의 주가라는 게 꽤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회사 하나에 10분의 1 가격에 거래되는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회사의 경우는 대주주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상속이나 증여나 뭐 이런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가격을 낮게 일부러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컨센은 이거 결국 그렇게 될 거라서 이 기업은 주가적으로 바라볼 게 없어 해서 많은 사람이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못 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모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낮아?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주회사 체제 나오면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주회사까지 만드는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순환출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회사 망하면 다 같이 망하니까 아하. 그렇게 지주회사를 했지만 네.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지주회사하고 자회사가 다 같이 상장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였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 하나만 있을 때는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미래도 너무 밝아 보였고요. 근데 하나씩 살림을 떼주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나중에 카카오 모빌리티 뭐 등등등 앞으로 안 나온 것까지 계속 살림을 떼줘야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모기업 그리고 홀딩스에 대해서 평가를 낮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신기한 일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이렇게 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적대적 M&A를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체 대주주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네. 사회 문화가 산업의 역군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는 사회예요. 이른바 창업주. 네, 예.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개인 주주들과 개미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온 것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은 있으나 소액 주주는 거기에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그 프리미엄 없는 이게 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참고로 그 작년에 그 트위터라는 회사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꽤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됐어요. 본인이 상장 폐지를 시켰죠. 그리고 개인 주식을 주주들 다 주식을 사서. 다 사줬어요. 그렇죠. 이게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주식 팔겠다는 사람을 다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게 상식이죠. 그럼요.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대출까지 받아서 네, 일반 주주들에게 당신들 주식을 내가 높은 값에 사주겠소. 네, 대신에 나는 이걸 비공개 기업으로 상장 폐지시킬 거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상식인데. 대주주하고 가격이 똑같이 파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인정합니다. 한국의 산업 세력들이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자본의 역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된 사업들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젊은이들도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누가 투자해줬으면 나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려면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본이 키우는 기업들이 나타나야 될 시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신흥 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가장 가까운 예는 메타가 그랬고요. 애플도 그 옆에서 투자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안 받은 기업들이 없어요. 예, 우리는 근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일구었다는 그런 신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죠. 투자를 받고 성장할 기업들 외에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예가 쿠팡 아닙니까? 예. 저희들끼리 얘기로 야 PPT 잘해갖고 회사가 저렇게 됐어?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를 정말로 열심히 잘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투자를 받아서 저렇게 괄목할 만한 회사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자본이 활성화되어서 기업을 생성시키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주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자본시장에 이런 좀 어그러진 이 문화들이 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선진 시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분율이 10%가 있건 20%가 있건 뭐 한 30년 전에 그 회사를 창업을 했다면 대대손손 자식에게 손자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그들의 투자를 한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면 기업 사냥꾼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받는 문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들이 지분을 창업주가 몇 퍼센트나 갖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굉장히 미미할 정도로. 네.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조차도 젠슨 황의 지분율이 3.5%밖에 안 된대요. 네, 얼마 안 되고 이제 차등 의결권자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것도 뭐 좀 그런 보호가 부분들에 됩니다만. 대한 고민은 이제 좀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기업에 대해서 평가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또 위인 취급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기업들은 이런 그 룰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지키고 소액주주나 이런 것들과는 공동 그 뭐랄까 이게 협동사업,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동업하는 거나 그렇죠. 똑같거든요. 주주와 대주주는 동업자죠. 예, 동업자니까 이 동업자 의식을 가지면서 개인들한테도 자기의 부를 정당하게 좀 물려주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대신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존경을 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 쪽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 그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그 일환 네.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상법 네. 382조 3항을 개정을 해서 대리인들 즉 이사들 경영진들이 회장님만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예. 모든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도록 상법을 좀 고치자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또 이번 주가요? 예, 또 한번 기획을 해서 네. 여러분께 전달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시장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파월 의장의 발언,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지금 항상 핵심이죠. 네. 근데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발언을 보면은 전에는 비둘기였는데 분명히 예.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로 돌변을 해서 발톱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파월 의장과 연준 인사들이 가두리 양식장 양식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이요. 네, 채권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채권 금리를 가두고 싶어하는 의도가 진짜 너무나 많이 보인다. 채권 금리가 너무 오르면 좀 떨어뜨리고 너무 네. 내려가면 좀 어느 정도는 네. 올리고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비둘기로 싹 바뀌었을 때가 언제냐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돌파하면서예요. 거의 5% 육박할 때. 예, 그 8% 돌파해서 5%까지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 시중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금리 한 번 올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이런 톤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기물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갑자기 경색적인 경기 상황들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제로 앞으로 미국 경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대목이 뭐냐면 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셔야 돼요.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네. 대출 행태요. 네, 네. 대출의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대출이 정말로 계속해서 준다. 최근에 조금 줄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시중에서 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온다. 네, 시중에서 계속 자금의 그 물이 빠지는 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굉장히 그리고 이 너무나 유효한 거시적으로 유효한 흐름은 뭐냐? 주식시장의 흐름은 돈의 총량과 동행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M2 증가율, M2 총량, 그다음에 그 연준의 총통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통화량. 예. 예, 그것들을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 시중에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대출을 계속해서 뺀다면 미국 경기가 이제
지금보다 좀 더 빠른 속도의 경기 하강. 지금은 하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뜨거움이 가라앉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거를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 또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21년도 7월 이후로 가장 빠르게 주식시장도 올랐고 채권시장도 5.0% 하던 게 4.5까지 내려온 거예요. 1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채권시장만 혼자 하게 되는 건데 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했던 발언에서 변동성이 크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높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 결정을 할 것이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고 했고 현재 낮지도 높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이에요. 이건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네네. 제가 마치 이거 샌드백을 가운데 놓고 왔다 갔다 섀도우 복싱하는 복스하고 똑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에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해석이 지난 9월달 FOMC 이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준이 금리를 훨씬 더 올릴 것 같아. 우리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하나 경기도 너무 좋아. 고용도 너무 좋고 GDP 상승도 너무 좋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그러면서 패닉으로 갔습니다. 네. 금리가 엄청나게 높게 튀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연준에서 사실 크게 반전은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 디펜던트로 가겠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조금씩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다시 금리 올릴 수도 있어. 그러나 뭐 현재 상황에는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9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점도표 바뀐 거 외에는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제 드디어 금리를 안 올리는 게 확정됐고 자 그러면 조만간에 금리를 내리겠네 하고 해석을 한 겁니다. 앞서가죠. 예, 그래서 패드워치가 뭐냐면 사람들의 예측치를 모아놓은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가능성들을. 네네 가능성 보여지는데 그게 일종의 마치 설문조사에서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면 고무줄처럼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 9월달 FOMC 하고 나서는 이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저 연말 꾀로가 있었어요. 금리 인하 별로 없을 거라고 패드워치 쪽에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하고 났더니 6월 달, 7월 달만 되면 금리를 한 번 또는 두 번 그리고 연말 되면 세 번 정도는 내려야 돼 하는 걸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연준의 입장은 뭐냐면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안 움직일 거야라는 게 그 연준의 시종약간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시장의 해석이 연준이 발언한 것보다 얼마나 좌쪽으로 갈 거냐 우쪽으로 갈 거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에 근데 채권 시장이 너무 예를 들어 좌에 있다가 우로 가니까 연준 인사들이 이거 너무 이렇게 되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발언을 또 그렇게 약간 매파적으로 하는 거죠. 예, 너무 쏠려서 지난번에 패닉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는 대략 10년물 기준금리로 5%가 고점이다. 네. 예, 연준의 태도를 보건데 거기서 추측을 해보면 그리고 대략 4.5가 깨지면 연준은 좀 강한 발언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매파적으로. 예, 이런 정도 그래서 제가 가두리에 갇혔다. 라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네. 기준일 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채권 금리에 따라서 또 네. 이렇게 위아래로 또 변동성이 같이 생길 테고요. 그 아까 데이터 디펜던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할 거다라고 네. 했던 그 핵심적인 문구이기도 하고요. 그 데이터들이 또 이번 주에 많이 나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가 네. 미국에서 나오죠. 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의 어떤 예상이나 기대감은요? 지난주에 나왔던 미시건 대학에서 나온 몇 가지 이것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었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소비자 평가 지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물가. 네,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 다 올라갔습니다. 1년은 4.2%로 올라갔고 5년은 3.4%로 0.2%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소비자 심리지수 평가지수는 꽤 떨어졌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확신은 이제 조금 덜한 네. 예전보다는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서 좀 이게 섞여져 있고요. 아마 그 인플레이션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완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아주 느리게 네. 내려올 거다. 예, 느리게 내려올 것 같고 연준 인사들이 발언하듯이 2024년도 후반기에 가야 2%대에 우리가 목표하는 근처까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일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변수로 이제 유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유가가 70달러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80달러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쪽은 조금 자극하는 요소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속도는 크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미국 유가 보실 때도 휘발유 가격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 휘발유 가격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최근에는 2.1달러대로 많이 안정돼 있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뭐 10월달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이 그렇게 크게 자극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도 좀 적고 네. 다만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끈적끈적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11월은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광군제 또 우리나라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것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최대 쇼핑 시즌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비를 안 할까? 혹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기다릴까?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팔릴까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네. 중간재 예.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근데 소비는 여전히 굉장히 뜨거워요.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와 이렇게까지 안 빠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돈을 많이 풀었구나. 이것들을 새삼 느끼죠. 소비 지표 나올 때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풀었길래 이렇게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소비가 가열차게 이루어지지? 딱 하나 이제 먼저 저격을 당한 데는 자동차입니다. 아하. 예, 자동차는 워낙 비싼 가장 고가의 내구재. 내구재고 자기 돈만으로 사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할부로 네. 하니까요. 사탕 사 먹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금리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금리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들이 확연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가 빠지는 것도 핵심적인 거예요. 전기차가 뭐 나빠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비싼 만큼 그 이자율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인 내구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비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디지털 디바이스 소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곁들여서 한국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업체 중에 유명한 장비 업체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높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지금 미국은 아주 뜨거웠던 것에서 그 뜨거움이 조금 점차 가라앉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중국은 거의 그 얼음장이었다가 그 얼음장이 조금씩 풀리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음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 미국 이야기를 먼저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예산안. 네. 이것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수 있다. 그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0월에도 한 차례 거의 한 45일 정도만 네. 한 달 반 정도만 임시로 예산안을 편성을 해줘서 연방정부가 돌아갈 수 있게 해놨는데 예. 그 시한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7일이라고 하는데 11월 마지막 고비죠. 이게 그 미국 시장에 있어서 마지막 고비가 될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넘기냐인데 일단 그 파괴력은 첫 번째보다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첫 번째. 예, 주식시장에 참여해 보면 어떤 일이든 첫 번째로 이슈가 됐을 때는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일이야. 예. 이거요. 그래서 저는 이걸 향캔 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향캔 처음 따면은 코가 확 자극이 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네. 좀 무뎌지잖아요. 적응이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태 이스라엘 아닙니까? 전쟁. 예. 요즘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유가도 다 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계속해서 큰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자본시장에선 적어도 네.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뒤에 있다라는 네. 뜻이죠. 자본시장이 항상 이렇죠. 거기는 사실 지금 얼마나
정말 지옥도가 펼쳐지겠어요. 정말 그럼요. 끔찍한 사실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 끔찍한 상황일 텐데, 근데 자본시장이라는 건 되게 냉정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숫자로 환원되면 모든 게 뭘 가치화된다. 숫자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감정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는데 잘못하면 인간성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벌써 이제 세 번째잖아요. 네. 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거라서 영향력은 분명히 좀 떨어질 거지만 분명히 마지막 고비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셧다운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면 또 주식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거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시켰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영향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신용등급이 S&P가 그때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추면서 정말 시장이 대폭락을 했었고 대폭락했죠. 피치가 지난 8월에 네.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췄고 무디스만 지금 AAA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먼저 낮췄습니다. 이거 한 네. 사나흘 정도 된 예.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한 이유는 뭐냐 봤더니 재정 건전성 관련 리스크가 커졌고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네. 그다음에 상환 능력 및 규모 등 전반적인 부채 관련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예산의 한 7%를 빚감대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것도 그렇고 재정 적자 규모가 매우 방대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너무 적자 많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정책 운영 능력도 약화되었음. 정치의 양극단화는 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 이게 바로 이 셧다운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역량도 없는 것 같고 빚은 엄청나게 졌는데 지혜를 모아서 뭐 열심히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예. 내가 무디스에선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채 상황을 보면 저희도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이에요.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코너 앞선 1부에서 엔화에 대한 그쵸. 투자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관심 많으시죠. 네,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쯤 사서 너무 항상 좋았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좋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일본에서 사 먹는 커피값보다 한국에서 사 먹는 커피값이 비싸면 엔화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네. 옛날에는 그 말이 잘 통했는데요. 지금은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일본 아베의 세 가지 화살과 그를 잇는 이 경제 정책 중에서 마지막 순환고리가 어디냐면 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화를 싸게 해줄게. 기업들 수출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어. 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개인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면 개인들이 돈을 많이 쓰고 또 그러다 보면 세금도 많이 거칠 거니까 선순환이 될 거야 라는 게 이게 지금 일본 은행이 생각하고 있고 일본 주류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순환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선순환되고 있는가? 월급이 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달러 대비 환산 월급이 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건 거예요. 또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2% 물가면 되게 적절한 물가가 되겠습니다만 30년 디플레를 겪었던 일본에서의 2%대 2.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고 그러다 기시다 내각의 그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네. 일본 중앙은행이 그 부채의 절반 이상을 들고 있고 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환투기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과 경상 이익이 빵빵 터지지 않으면 저 나라의 엔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럼요. 예. 근데 금리를 올리면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금리는 못 올리겠다는 거죠. 부채가 워낙 많아서. 아니 이 인플레이션의 작은 촛불이 꺼질까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성장할 수 있는 물가 네. 상승률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켜놓은 촛불인데 이 디플레 바람에 꺼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10년물 기준금리가 0.8%대, 0.9%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예, 억지로 눌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일본의 금리. 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가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이 부채가 많은 세상을 읽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부채를 이용을 해서 달러 자산 투자라든지 네. 해외 투자 자금으로도 많이 또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네. 또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와, 벌써 시간이 다 흘렀네요. 오늘도 아주 유익하게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오겠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앱을 통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 6개월 만에 이용금액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빈대까지 확산하면서 살충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CU는 이달 들어 9일까지 살충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보죠. 네, 1300번님, 국제유가 브렌트유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네. 원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세계 3대 원유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지역명을 붙이고 있거든요.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방금 이제 서브라고 했죠. 서부, 네, 미국 서부. 미국의 서부. 예.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말 그대로 미국 서부 텍사스 또 오클라호마주 일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말하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전 세계 국제 유가를 가늠하는, 그냥 지금 국제 유가 얼마야? 그러면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이렇게 읊어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고요. 브렌트유는 영국의 북해에서 생산이 돼서 유럽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기름이고요. 네, 두바이유는 중동 지역에서 나는 원유를 거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미국 거 가져오는 것보다 두바이 거 가져다 쓰는 게 가깝겠죠. 그래서 네. 70% 이상을 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해서 쓰고요. 또 요게 황 같은 여러 불순물에 따라서 또 그 차이도 같이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게 가격이 항상 다 똑같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불순물이 얼마나 많으냐, 정제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그 차이도 있고 네, 지정학적인 문제도 가끔은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의 경제 상황, 원유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3대 원유의 가격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8454번님은 기름값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던데요. 왜 이렇게 지역별로 기름 가격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이 보통 정유 공장 그리고 주유소와의 거리에 따라서 또 운송비가 들겠죠. 또 주유소 주변의 집가, 또 인력 고용, 또 인건비에 따라서 좀 기름값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관광지나 서울에 비해서 인천이라든지 울산 같은 항구 도시는 이 기름값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영업 전략 때문입니다. 지난 1997년 유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이 주요 사업자별로 기름값을 다르게 책정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각 주요 사업자들은 다양한 영업 전략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주유소는요 박리담의 전략으로 단골을 늘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이 평균가다, 여기가 최저가다 이렇게 영업 전략을 내놓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셨나요? 네. 주유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궁금해가지고 네. 항상 사장님이 야 저쪽 가서 다른 주유소 지금 얼마인지 좀 보고 와. 가격 비교. 예, 그때는 오피넷 이런 거 없던 시절에. 그래서 네. 항상 주변 주유소들 가격도 신경을 쓰고, 사실은 직영점이 아니고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437번님은 요즘 유가는 내리던데요. 왜 LPG 가격은 오르나요?
이게 그 반영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휘발유하고 경유는 주 2회 이렇게 가격 변동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네. LPG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마진을 붙여서 그 가격을 고시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LP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서민들이 쓴다. 또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라는 또 회사들도 나름 더 신경을 씁니다. 네. 이어서 오상성님은 IMF 때 은행 자기 자본 비율을 8%로 맞추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8%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그 은행의 건전성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IS라는 건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련한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같이 따라야 하는 건데요. 자기 자본 분의 위험 가중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네. 당신이 100만 원을 대출해 줬다면 당신의 자본은 8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돼라고 은행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산이 위험 가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삼성전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하고 저 지나가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빌려준 100만 원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에다가 가중치를 둬서 삼성전자한테 빌려둔 거는 그냥 한 1,000원만 자기 자본이 있어도 되고 네. 홍길동한테 빌려준 100만 원은 한 10만 원 정도는 당신이 쌓아놔야 될 것 같은데 떼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험 가중치를 달리 두는 거죠. 그게 바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022번님은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신용점수에 영향 있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해지하거나 이 회원을 탈퇴하는 탈회는 신용점수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단 연체 없이 오래 쓰던 카드를 없애고 탈회하면은 신용점수 산정에 약간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용카드 평가할 때는요. 사용되는 지표를 보면 신용카드 개설했을 때 정보 그리고 이용 실적 또 보유 기간입니다. 그런데 연체 없이 잘 사용하던 카드 해지하면요. 이용 실적 거래 이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내 신용 점수가 대폭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도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수정 님이 대호님 금수저 아니셨군요. 예. 저는 금수저는 아니고요. 한 플라스틱 수저 정도는 됩니다. 쇠수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말에 막노동판을 나가서 용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해본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10여 가지는 될 겁니다. 거의 다 많이 해봤습니다. 거의 오토바이 타는 거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한 쇠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처럼 보인다라는 건 꽤 괜찮은 거네요. 성공 예감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